대화 중에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많은 경우가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지 않고 결론 내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아우 얘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태도에서 그런 어색함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화 중에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거의 한 7%밖에 안 된대요. 많아야 7%네. 그럼 어떨 때 영향을 많이 받느냐? 보이는 면이래. 시각적 요소래요. 이게 55%를 담당한대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의 시각적인 모습은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고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 되게 친근감 있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걸 되게 유의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제 상담을 배울 때 5가지 이 시각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배웠어요. 시각적 요소를 5가지로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 제럴드 이간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솔라 기법이라고 했어요. 솔라. SOLER이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S는 뭐냐면 squarely, 똑바로 정면을 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대화하는 분들이 옆으로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 사람은 왜 대화 중에 이렇게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지? 다른 곳을 향해 있지? 이렇게 느낄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O인데 O는 오픈 포지션입니다. 열린 자세라는 뜻인데요. 이 열린 자세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자세인데 닫힌 자세를 알면 도움이 돼요. 대화할 때 팔짱 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닫힌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대화 중에 습관처럼 팔짱 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팔짱 낀 모습은 상대방에게 나는 너와의 대화에 아주 조심스럽게 참여할 거야. 내가 조금은 지켜볼 거야. 이런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leaning입니다. leaning은 앞으로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담사들도요. 내담자를 만날 때 허리가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몸을 앞으로 기울여 들으려고 애를 써요. 사랑하는 사이를 떠올리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끼리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거기서 연인과 부부를 구별하는 법을 아세요? 부부는요. 밥만 먹습니다. 서로 쳐다보지 않고 밥을 아주 집중적으로 먹어요. 그 부부예요. 연인은 어떻게 해요? 밥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정말 이러면서 나중에 이마가 거의 붙어 있어요.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 저절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네 번째 중요한 대화의 모습은 우리가 이제 일상 대화에서 참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이 컨택입니다. 아이 컨택. 여러분이 이제 상대방이 대화 중에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많은 경우가 잘 쳐다보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상담 중에는요. 눈을 잘 못 맞추는 내담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 과거에 권위를 가진 대상들과 좀 불편한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아주 엄격한 아버지를 둔 내담자라든지 아니면 어린 시절에 조금 이제 학대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떤 분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눈 맞춤을 잘 못하면 어색하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날 싫어하는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어쩌면 처음 관계를 맺는 분들과 자연스러운 눈 마주침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관계가 좀 발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 마주침이 좋아질 거다. 오히려 기다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에서 중요한 어떤 시각적인 모습은 R인데요. Relaxed, 편안한 모습을 보여줘야 상대방은 소통하는데 우리와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제가 가끔 보면 대화 중에 손톱 뜯는 분이 있어요. 손톱 뜯는 분. 입술 뜯는 분. 발을 좀 반복적으로 떠시는 분. 이런 분을 보면 본인은 별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근데 자칫 이런 모습은 상대방이 저 사람이 좀 불안한가? 왜 다리를 떨지? 대화에서는 좀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수련을 하다 보면 상담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대화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미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내가 이 대화가 끊기면 다음 대화는 뭐 해야지? 다음 질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라면 아직 초급 단계예요. 지금 여기에 몰입하는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담자가 말을 마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뭘 할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나는 오지 않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떤 사람들이냐? 상담사가 내담자 얘기를 하면 시간 가는지를 몰라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지? 라고 하면 이 다음 단계에 오신 분들이에요. 내가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숙련된 상담자는 이야기 끝난 다음에 가 있지 않고 그 이야기 속으로 그냥 온전히 빠져들어갑니다. 다음 질문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저는 상담사를 수련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자꾸 미래가 있지 마. 그 이야기에 그냥 뛰어들어. 상대방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이야기에 충분히 이미 그 이야기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싸운 얘기를 하면 그 싸움의 현장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빨리 그려야 되는 거지. 상대방의 장면으로 내가 뛰어들어가면 그 상대방의 느낌이 막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듣고자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래? 이야기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거를 이제 구체화 질문이다, 명료화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명절 증후군 때문에 한 며느리가 상담사를 찾아왔어요. 시댁에 갔다가 또 시어머니랑 너무 불편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상담사가 그럼요. 명절이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넘어갔어요. 뭘 지금 안 했냐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물어봤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야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번에? 그랬더니 그때 얘기를 하는 거지 내담자가. 아니 어머님이 갑자기 걸레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하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지금 하라고 걸레를 집어던지셨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창피하셨을까. 다양하게 감정을 내가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화하는 분들 살펴보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지 않고 결론 내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명 중에 1명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내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참 고마운 사람으로 분명히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대화 중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말도 다 안 끝났는데 아직 자세한 얘기도 안 했는데 얘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얘기 듣지 않고 다 알 것 같다? 나는 이해도가 높아서 난 벌써 다 파악했어. 뭐 이런 건데 정말 안 좋은 말 끊기 대화법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김이 확 셉니다.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명절 증후군 때 내가 방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다 알아요 뭐든지 시월드랑은 하여튼 우리가 대화가 잘 안 돼. 이렇게 일반화해버리면 내 스토리를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대화가 끊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상담사들에게는 사파적 경청을 해야 돼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파라는 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에피소드라고 그래요. 상대방의 에피소드를 다 충분히 듣고 나면 분명히 공감할 포인트가 찾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에피소드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피소드를 물어보면 이야기 꺼내기도 전에 다 이미 알 것 같다고 초치는 대화를 좀 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그동안 많이 하셨다면 좀 자제해 보시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자꾸 물어보는 대화, 그래서 그걸 경청해서 그중에 내가 공감하고 싶은 감정을 공감하면 상담사 못지않은 속 깊은 공감의 대화에 새로운 장이 열리실 겁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내담자가 어떤 내담자냐면 청소년 내담자들이더라고요. 부모로부터 특별히 학대를 당한 거, 트라우마까지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진짜 상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담당했던 이제 미국 상담기관의 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마약했던 친구들이에요. 오자마자 뭐라 하냐면 저 그냥 좀 자도 돼요, 그래요. 이게 약에 취해서 그런지 좀 자겠대. 바로 그냥 엎드려 자는 거예요. 그럼 그냥 좀 황당하긴 했지만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 이들을 안 돼! 이게 어떤 태도가 말이야. 한국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이렇게 하지 않고 제지하는 것보다 좀 아량을 가지고 좀 기다려주는 태도를 보이는 게 또 좋지 않겠나 처음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중간중간에 자꾸 이제 뭔가 얘기를 했어요. 이 시간은 있잖아. 너만을 위한 시간이야. 네가 원하면 딴 거 해도 돼.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 근데 네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 누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어.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내가 그걸 듣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알았지? 이런 얘기를 이제 자꾸 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했던 이유가 있어요. 상담사인 저까지 그들을 나쁜 학생으로 여겨서 그들이 상담 현장을 마치 취조실처럼 여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최우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돌이켜보면 저도 믿기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요 한 3회기까지 버텨요. 한 4회기쯤 되면요 갑자기 노트북을 덮습니다. 제게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중 한 명이 제가 상담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그동안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성사님 같은 상담사는 처음이에요. 인간 같지 않은 제 아버지 얘기부터 할까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매맞은 얘기를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문을 열지 않기로 유명한 청소년 내담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요인이 뭐였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곤 하거든요. 저는 그들을 무턱대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던 상담사의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들은요 딱 하나예요. 상대방이 나를 나쁘게 판단하고 평가해 라고 하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근데 판단을 잠시 중지하고 상대방이 기다려주는 자세, 그것이 이 닫힌 마음을 열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담사도요 첫 마디 할 때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아요. 되게 비슷해요. 올 때 막히지 않으셨어요? 와보신 적 있으세요? 뭐 요 정도예요. 제가 좀 다르게 해보라 그래요. 상담사가 첫 번째 던지는 첫 마디는 무조건 그런 내담자의 그 심정을 헤아리는 말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오기가 참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담사의 첫 마디에 눈가에 눈물 맺히는 내담자가 많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누군가와 첫 만남을 가졌는데 그 속마음은 사실은 내가 이렇게 감추고 있지만 참 복잡해요. 근데 상담사가 바로 그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읽어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게 마련입니다.
저는 이렇게 감정을 헤아리는 어떤 대화의 첫 마디가 상담 현장에만 통용되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 만난 사이라면 뭐 고향이 어디냐, 학교 어디 나왔냐, 뭐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정보에 대한 질문보다 서로 마음속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오히려 정보 교환하는 대화보다 뭐 시간으로 따지면 훨씬 더 친근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이 단축될 겁니다. 소개팅을 해서도 뭐 어느 학교 나왔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 어떤 마음으로 왔고 내 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솔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거든요. 나도 여기 나올 때 뭐 생각이 복잡했지만 사실은 떨리는 마음이나 기대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고 여기 왔는데 그 감정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훨씬 더 그 관계를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말수가 적은 사람들이 고민이 많으셔요. 그죠? 말을 많이 해야 내가 빨리 친해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말수가 적은 것은 대화에서 마이너스만은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 다들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화 중에 말의 내용은 한 7%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말수가 적은 게 오히려 대화의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몸을 기울여서 눈을 마주치고 정석껏 경청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호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수가 적으면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자기 몸도요 다른 곳을 향하게 되고 눈도 자꾸 다른 곳을 응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대화와 소통의 본질은 말의 내용도 있지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몸의 언어가 있다. 거기 절반 이상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자신감이 좀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말하는 사람보다 경청하는 사람으로 대화에 참여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오히려 대화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결코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 말수가 적은 게 마이너스가 되지만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단절하고 방에서 안 나와요. 이런 청소년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아주 속을 썩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대화를 유도하면 좋겠냐 제게 질문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조금 전 제가 했던 실험을 그대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요. 자녀들에게 충분히 자신들만의 시간을 좀 허용하되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과 태도는 수시로 전달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 아들아 네가 원하지 않으면 대화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런데 마음속에 정말 나누고 싶은 말이 있다? 그때는 엄마를 기억해. 아빠를 기억해.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말씀을 드리라고 해요. 때때로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거나 통제받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좀 지켜봐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불안해서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자녀의 마음의 공간을 좀 존중해주고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진심을 분명히 알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몇 해 전이에요.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꼰대더라고. PD님이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꾸 이제 우리가 나 때는 말이 입에 뱄어. 자꾸 이제 자기의 과거 지혜를 후배들에게 주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 회귀형 대화를 한다. 피하려고 해도 이런 말투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좀 대안적인 문구 하나를 만들어 달래요. 소개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느끼기에는이에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때도 참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했는데 참 자네 지금 불안할 것 같아. 내 느낌, 상대방 느낌을 공유하는 공감으로 빨리 돌아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과 공통분모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자꾸 같이 경험한 경험이나 사건을 만들거나 이야기의 소재를 찾기보다는 감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 감정과 상대방 감정을 공유할 것은 없는지.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 느낌이 나는 느껴지는데 상대방은 어떤지 상대방의 느낌을 같이 내가 찾아내서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하신다면 훨씬 더 내 삶에 있어서 공통분모가 좀 적더라도 감정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이라도 판단을 좀 멈추는 일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상대방의 감정이 보여요. 그럼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공감하려면 제일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아, 내가 상대방에 대한 좀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나? 잠깐이라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치 내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의 마음을 내가 들어가듯이 아니면 처음 가보지 않은 여행지를 여행 가듯이 호기심을 가지고 상대방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나는 워낙 공감 잘 못해요. 난 태생적으로 공감 능력은 좀 안 타고난 것 같아. 이런 분들을 내가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공감 능력은 유전과 무관합니다.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공감 능력이 없이 태어났다는 것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은 뭐냐면 훈련과 연습으로 습득하는 덕성이에요. 덕성은 후천적으로 몸에 습득하게 된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요이 땅 하고 연습하면 무조건 좋아져요. 그게 공감 능력이에요. 깊은 소통의 비결은 뭐예요? 뜻과 생각만이 아니라 감정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연습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부터 하면 분명히 여러분도 소통의 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공감을 잘하려면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이 지식인사이드 앞선 시리즈에서 감정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는 원심력 감정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두 번째는 구심력 감정, 내 존재를 향한 감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원심력 감정만 공감하면 아직 초보 단계예요. 구심력 감정을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부모님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막 죽겠다고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친구의 감정은 분노 감정이죠. 부모님을 향해 분출되는 어떤 원심력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아야, 너 정말 화 많이 났겠다. 니네 엄마는 왜 그러신다니? 나라도 니네 엄마 같은 엄마랑은 절대 같이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아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니? 아, 기분 나빠. 끊어버렸어. 내가 지금 분노 감정에 잘 공감을 해준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더 발전된 공감 기술은 친구의 숨겨져 있는 구심력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단계입니다. 구심력 감정을 찾는 방법은 상대방을 향한 자신이 원하는 바람을 찾아야 된다. 그게 무너질 때 자기 스스로 느끼는 존재에 대한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친구가 엄마에게 뭘 원했을까요?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죠? 친구가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중에 엄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엄마가 전화를 해서 호통을 치신 모양인데 하도 목소리가 크니까 남친이 다 들렸고 친구는 조금 더 좀 부드럽게 너 어디야? 이렇게 좀 통화해 주기를 바랐겠죠.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무너졌죠. 구심력 감정은 너무 창피한 거죠. 엄마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너 정말 참담했겠다 야. 어쩌면 좋아. 요게 구심력 감정을 잘 다뤄주는 공감의 2단계인 거죠. 공감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어색해도 꾸준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공감 능력은 반드시 분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향기로 배운다는 불교 용어예요. 향이 몸에 배듯이 불심이 몸에 배진다, 습득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향기가 몸에 배듯이 자연스럽게 내가 판단이 이제 멈춰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보는 눈도 생기고 마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몇 번 하시다가 에이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꼭 분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기 땅 하고 시작해도 여러분은 공감의 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